예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kN의 하중이 우측 그림의 손잡이 부분에 가해지고 있다. 자, 이것은 앞에서 본 그림, 이것은 옆에서 본 그림이죠. 일종의 이게 손잡이처럼 생겼어요. 그것을 이렇게 밀고 있죠. 이게 이러한 그림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놈을 제가 아이고 여기 요 손잡이 쪽을 민다는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놈을 민다. 이 손잡이는 하부 C형광에 용접되어 있다. C형광이라는 게 요 밑에 회색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그림에서 회색 부분 이놈이 요렇게 뒤집으면 C자루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C형광이라고 그런다. 이놈을 이 위에 손잡이 부분을 거기다가 용접한다는 거죠. 용접 부위에서 최대 영역을 보여보자. 자, 용접 부위라는 것은 자 원래 이렇게 생긴 것 위에 거를 밑에다 용접하는 거죠. 용접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용접을 하냐? 그림에서 이야기하는 용접 방식은 문제에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용접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윗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이는 빨간색 보이죠? 저 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한 용접 부분. 그리고 여기서는 요게 또 있죠. 옆에서 보면 여기를 용접하란 말은 삼각형이 두 개니까 여기도 용접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자 여기랑 좀 기울어 자 회전이 잘 안되는데 왼쪽이랑 오른쪽 이 부분을 용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면 이 세 부분이 용접되어 있죠. 세 부분. 네. 어쨌든 이렇게 용접하는데 여기서 보면 요렇게 디귿자 용접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거랑 C형광이랑 착각하는 학생이 많은데 요 말이 아니고 요것은 용접 부분만 드러내서 그림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다. 이 그림은 앞장에 13페이지 4번 그러니까 앞장에 요거랑 일치하거든요. 요걸 이렇게 90도 돌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넓이를 쓸 때, 도심을 할 때, 그리고 극 2차 단면 모멘트를 구할 때 이 정보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처음에 주응력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주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전달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힘에다가 넓이를 나눴죠. 그래서 넓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 페이지에 주어진 이 정보를 이용해서 여기 B가 높이고 D가 이 너비죠. 이 정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면 이놈의 넓이는 1280mm 제곱이 나와요. 거기다가 힘을 나누는데 25,000 여기는 분명 50K 5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25,000일까? 왜냐하면 용접은 여기 두 부분에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만 분석할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 다 분석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만 분석하고 분석하면 되니까. 그런데 힘이 가해지면 두 개의 용접부가 있으니까 하나에는 똑같은 용접부이기 때문에 하나의 힘이 반이 하나의 용접부는 힘의 반만 부담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하나를 얘기하기 때문에 힘의 반인 25K만 고려하면 된다. 그래서 25K가 들어갔습니다. 그 넓이를 나누면 주 전달능력은 요게 나왔다는 거죠. 자, 문제는 2차 전달능력이죠. 그래서 2차 전달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먼 여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심을 구해봅시다. 자, 이것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가로 방향의 도심은 분명히 이 중간 부분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로 방향의 도심만 구하면 된다. 세로 방향의 위치만 구하면 돼. 도심 위치만 구하면 된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이렇게 구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앞 페이지에 보면 이놈 여기서는 이거죠. 요거를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요 식을. 그래서 구해보면 굳이 앞 페이지 표를 이용 안하고 요거를 이용해서 구해도 넓이에다가
요 넓이에다가 여기서 위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까지요. 중간까지 요 거리인 50을 나누기 2를 곱하고, 그래서 계산하고, 거기다가 요거 요놈의 요놈의 거리, 그거죠. 기준점에서부터의 거리, 이런 것을 구하고 전체 넓이를 나눠주면 10.4가 나옵니다. 10.4. 10.4 좀 지워볼까요? 자, 10.4는 여기서부터, 이게 아까 처음에 기준이었거든요. 제가 계산할 때 기준.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10.4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이 이 전체의 도심이란 것을 방금 계산했습니다. 단위 목두께당 극 2차 단면 모멘트는 앞페이지 그 테이블에서 요렇게 주어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 거기다가 이제 목두께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극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앞 그림에. 그래서 정보를 적당하게 다 집어넣으면 극 2차 단면 모멘트, 이 전체 용접부의 극 2차 단면 모멘트는 요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2차 전단은 극 2차 단면 부분의 토크 C죠. 이게 필요하죠. 토크 또는 모멘트. 그래서 이거를 힘은 25,000이었어요. 근데 그 길이가 도심으로부터 그 힘까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예요. 자, 이 기준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00이었거든요. 여기 100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거기에 10.4만큼 더 내려가야지 도심이 있죠. 그래서 110.4가 도심으로부터 그 힘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110.4의 힘 25K를 곱해준 그 값이 모멘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2차 전단 응력을 구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처럼 생겼기 때문에 한 4점 여기 전도 이 4점의 전단 응력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단은 앞에서 구했고 2차 전단을 각 점에 2차 전단을 구한 다음에 합성 벡터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가 도심.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들을 구하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모멘트를 넣고 방금 구했던 모멘트를 넣고 그 2차 단면 모멘트를 넣으면 요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림에서는 요게 A죠. 그리고 요게 D, B, C였다. 그래서 A를 구하면 여기서 요까지 거리가 0.105m 였나봐요. 그래서 요걸 넣고 구했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겠죠. 요거랑 요거랑. 그래서 A와 B 2차 전단 응력의 크기가 같죠. 그리고 C와 D도 이 거리가 같으니까 크기가 같으니까 구하면 요 값이 나온다. 그런데 크기만 같지 벡터의 방향은 다르겠죠. A는 이 방향이죠. 이 방향. B는 요 방향이에요. 그 이유는 모멘트를 이 힘에서 발생되는 모멘트에 반대되는 모멘트여야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모멘트를 저항하는 모멘트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직각, 여기서도 직각, 다 직각, 그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 여기서는 이겠네요. 이거 그리고 이거가 2차 전단 응력이다. 각 점에서 2차 전단 응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은 합성 벡터죠. 2차와 주 전단 응력의 합성 벡터. 그래서 지금 2차 전단 응력을 구했으니까 합성 벡터를 구해야 된다. 그 합성 벡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 벡터를 구하는 방법을 벡터 공학수학 이런 데서 벡터 연산 같은 거 많이 배웠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가 있으면 합성 벡터는 이렇게 생긴다는 사실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평행사면을 그려서 거기에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는 점이 이게 합성 벡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림으로서 기하학적으로 아는 거지 정확하게
어떤 수치라든지 각도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를 해야 될 것이 뭐냐? 두 벡터 중에 한 벡터를 다른 벡터에 수직하는 성분으로, 지금 요 놈이 수직하는 선이 요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나머지 벡터를 수직하는 성분을 찾으라는 거죠. 자, 요 벡터, 지금 B 벡터가 A 벡터에 수직하는 선에 투영되는 그 성분은 B 벡터의 코사인 세타, 요 각이 세타라면 코사인 세타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빨간색이죠, 지금 빨간색, 그죠? 그래서 요걸 따로 그려보자면, 요게 원래 B 벡터였다면 이놈은 B 코사인 세타라는 거죠. B 벡터 코사인 세타.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혹시 요거를 알 수 있으면, 자, 빨간 선, 요 선과 요 조그만 요거를 알 수 있으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최종적인 보라색,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합성 벡터를 알 수 있겠죠. 그죠? 빨간색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요 조그만 꼬다리 같은 요 선은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선을 어떻게 구하냐? 지점을 하니까 좀 그려봅시다. 자,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빨간색은 요 선 B 벡터 코사인 세타였으면 이 나머지 이놈은 B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놈은 여기 전체 선은 요 전체 선, 요 놈은 이거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요것도 A. 그죠? 그래서 이놈은 전체가 A고 그 일부가 B 사인 세타라면 그 꼬다리는 요거에 요거 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B만을 이용해서, B 벡터만을 이용해서 요 빨간색은 B 코사인 세타, 요 점선 이 부분은 B 사인 세타면 남은 게 A 빼기 B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필요한 빨간색과 이 하늘색 선 두 개의 크기를 알았죠. 그러면 거기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요 보라색, 최종 우리가 원하는 보라색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자는 거죠. 자, 지금은 요 A점에 요 1차 전단, 1차 요렇게 타우 A라는 1차 전단이라는 벡터 하나가 있고 2차 전단 타우 A 더블 프라임이라는 2차 전단에 의한 벡터 두 개가 있죠. 근데 주전단과 2차 전단의 합성 벡터인 요 놈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이 놈을 구하자는 거죠. 근데 요게 정확하게 앞 페이지에서 제가 다루었던 그 그림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앞 페이지를 요거대로 그렸거든요. 어쨌든 이걸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요 벡터를 다시 쪼개야겠죠. 아까처럼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자, 요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 점선이 있고 요게 더블 프라임, 그죠? 그래서 요거 요놈 요 부분은 당연히 타워 더블 프라임 코사인 세타, 요 각도가 여기는 알파라고 돼 있네요. 알파. 그럼 요건 알파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요 놈은 더블 프라임 사인 알파 할 거예요. 그럼 남은 요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놈 빼기 요거죠. 요거 사인 알파 요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놈이랑 방금 구했던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이 우리가 원하는 이 놈이 나온다는 것이죠. 요 놈. 자,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든 주어질 거예요. 그죠? 이 놈. 그리고 이 값도 어떻게든 주어지겠죠. 이거. 근데 문제는 알파, 이 알파라는 게 주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그럼 이 알파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 알파는 기하학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하학적으로. 왜 갑자기 기하학이 튀어나오냐? 왜냐하면 우리는 이 놈이 이 2차 전단, 이 놈이
이 도심에서 연결한 A까지 연결한 선에 수직하다는 직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1차 전단은 이 용접부, 지금 용접부하고 힘하고 그거에 평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이 용접부도 힘하고 평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기하학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그래서 요 놈만 기하학적으로 구하면 돼요. 그게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그래서 이놈이 알파면 기하학적으로 얘의 90도의 뺑각, 요 놈이 알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점에서 요까지 10.4였거든요. 그래 그 관계를 이용하면 요게 45.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까지는 9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전체가 원래 주어졌는데 그 반이겠죠. 그래서 이게 95, 이게 45.6이 되는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탄젠트, 그러니까 아크 탄젠트로 이 알파를 구하면 25.64도를 기하학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수식으로 정리한 게 요거 코사인 알파였죠. 그 알파에 요 값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전단 빼기 2차 전단 사인 알파가 그 꼬다리 부분이었죠. 그래서 각각을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를 씌우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합성 벡터 값이 나온다. 이런 결론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A점에 방금 이야기한 A점은 이게 2차 전단에 아까 구했던 값, 요 2차 전단이 또 들어갔죠. 그리고 알파 25.64도였어요. 그리고 얘는 1차 전단, 이것도 알파. 이렇게 실제로 구하면 37 메가파스칼이라는 크기가 나와요. 요거는 크기죠. 그래서 이놈의 크기예요. 합성 벡터의 크기. 물론 각도는 또 구해보면 되겠죠. 근데 합성 벡터 크기가 이렇게 된다. 전단 능력이 이렇게 된다. 자, B하고 되게 많이 유사했어요. B하고 주전단은 뭐 모든 점에서 다 같지만 2차 전단도 크기는 같았어요. A와 B가. 근데 합성 벡터도 아다리가 맞게 이 각도가 요 각도랑 같아요. 그래서 합성 벡터도 같겠죠. 물론 방향은 다르지만 A점과 B점의 합성 벡터 값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각도가 같으니까. 자, C하고 D는 A, B와 전혀 다른 거죠. B는 이렇게 되어 있고 B의 주전단, 2차 전단은 요 방향, 주전단은 이 방향이죠. 이거의 합성 벡터도 똑같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2차 전단, 여기에 주전단, 여기에 2차 전단인데 이 각도가 알파가 이것과는 달리 음수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 음수를 보상을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대신 여기는 플러스가 되나 봐. 그래서 있는 그대로 계산하면 얘는 43.9 메가파스칼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AB와 비슷하게 C하고 D도 2차 전단의 방향은 다르지만 합성 벡터의 크기는 같아요. 방향은 다르지만. 그래서 크기는 어차피 둘 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크기, 전단 능력이 가장 큰 곳 뭐 이런 것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C하고 D가 A하고 B보다 크기가 크잖아요. 그래서 C점과 D점이 가장 큰 전단 능력이 발생하고 그 값은 43.9 메가파스칼이란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놈이 예를 들어서 전단 강도와 비교를 해서 이 용접이 뭐 제대로 설계되었는지 제대로 설계가 되지 않았는지 안정계수가 얼마인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